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분비 5번째, 갑상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은 갑상샘 질환, 갑상샘의 염증, 그 다음에 갑상샘의 종양성 질환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painless thyroiditis, 무통성 갑상샘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subacute lymphocytic thyroiditis라고 합니다. 요 이제 자가 면역성 타이로이다이티스의 일환인데,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성 갑상샘염에서는 안티-TPO 안티바디가 나오죠. 그래서 요런 식의 이게 안티-TPO 안티바디가 있으면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예요? 하시모토잖아요. 근데 하시모토는요, 만성 갑상샘 염증이 생기면서 점차 갑상샘 기능이 나쁜 쪽으로 쭉쭉쭉쭉쭉 가게 되는 건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고 염증이 잠깐 생겼다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일종의 self-limiting diseas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게 자꾸 막 반복되면서 점점점 하이포로 가면은 하시모토고, 그냥 한번 딱 하고 멈추면은 페인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갑상선에 염증은 생겨요. 그래서 그 하시모토에서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 고이터가 약간 생기고 diffuse thyroid gland enlargement가 생기고 약간 붓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염증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프지는 않다. 이 아프지 않다는 게 이 painless thyroiditis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요거는 산후 갑상샘염 형태, postpartum thyroiditis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 출산을 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뒤에 이 염증이 처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들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그래프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세포들이 손상이 되니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사이로이드 호르몬들이 많이 릴리즈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이퍼사이로이드 상태가 됐다가 이제 그럼 염증이 막 생겼다가 호르몬이 쏟아 나오다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공급이 뚝 떨어지는 상태가 언젠가 되겠죠? 그러면 호르몬 공급이 점점 떨어지면서 아주 잠깐 유타이로이드 상태를 거쳤다가 하이포사이로이드가 됩니다. 그러다가 염증이 점점 줄어들고 갑상샘이 기능을 회복하면은 이제 클리니컬리 레졸루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로톡시코스 생겼다가 하이포사이로이드가 됐다가 레졸루션이 되는 이런 상태의 갑상샘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갑상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클리니컬 페이지에서는 하시모토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점차 발생하면서 점점 이렇게 permanent hypothyroidism 상태로 가면은 하시모토라고 하는 거고, painless thyroiditis는 이렇게 가벼운 형태로 이걸 한번 거치고 이후는 그냥 건강한 상태로 지낸다. 요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진단은 ESR 정상이고 통증이나 압통이 없습니다. TFT는 검사 시점에 따라서 하이퍼일 수도 있고 유타이로이드일 수도 있고 하이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안티-TPO 안티바디가 양성이고 그 다음에 radioactive iodine uptake가 낮습니다. 그래서 타이로이드 스캔 찍으면은 이제 radioactive iodine uptake가 5% 미만 해가지고 지금 뭐가 딱히 흐릿하게 뭐 보이는가 마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안티-TPO가 양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하시모토냐 아니면은 painless 일시적인 타이로이다이티스로 끝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는 히스토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질병의 이완 기간 자체가 짧다든지 최근에 뭐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게 껴있으면은 페인리스로 보고, 그런 게 딱히 없고 이완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러면은 하시모토로 봐야 되겠어요. 이게 국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게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얼마든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꼼꼼하게 봐두시고요. 치료는 뭐 항갑생샘제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보충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안 하고, 그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너무 심하면은 프로프라놀로 잠깐 증상 조절하는 걸로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subacute viral thyroiditis. 다른 말로 granulomatous 또는 득괴르뱅 thyroiditis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thyroiditis가 생긴 건데요. 최근에 URI가 있었던 다음에 그 시퀄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painless thyroiditis랑은 다르게 요거는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throat, 그러니까 목구멍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갑상샘 자체도 이렇게 건드리면 아프대요.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염증 때문에 ESR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어요. 근데 안티-TPO는 뜨지 않습니다. 요게 페인리스 타이로이다이티스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뭐 랩상에서는 FT4, T3 올라가고 TSD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니컬리 하이퍼사이로이드한데 요때 RAIU를 찍으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안 나오더라. 그래서 ESR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걸로 진단이 충분하겠어요. 그 안티-TPO는 티피컬리 네거티브인데 사실 이게 정상인에서도 뜰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좀 전에 저번 시간에 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역시 이게 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무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하시모토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되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 감염이 돼가지고 화농성 갑상샘염, supportive thyroiditis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갑상샘 근처에 박테리아 염증이 생겨가지고 앱세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붓고 아프고 하겠죠. 근데 바이럴 사이로이디스랑은 다르게 요거는 대부분 유사이로이드예요. 이제 그 사이로이드 글랜드 자체를 막 침범해가지고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손상을 주고 막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근처에 염증이 생겼을 뿐이지. 그래서 TFT가 정상으로 나오고요. 요때는 앱세스가 생겼으니까 몸에 당연히 열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물론 바이럴 사이로이티스 때도 그 하이퍼사이로이드 상태니까 체온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환자가 막 지금 막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막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니다. 조금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아스피린이나 엔셋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통증을 우선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생기면은 그때는 프로프라롤을 이용해서 증상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통증 조절, 증상 조절 둘 다 도움이 되는 게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사이로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이로다이티스로 나타나는 질환들 요거의 차이점을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저기를 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해 두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생기면은 이게 도대체 그레이브즈냐 아니면은 사이로다이티스냐 이거를 감별을 해야 될 때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뭘로 하겠어요? RAI 업테이크로 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사이로이드 스캔을 모든 데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티바디 같은 이제 검체를 보내서 할 수 있는 검사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겠는데요. 그럼 그때는 요 감별 포인트가 TBII가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TBII라 함은 TSH 리셉터에 대한 이니비터 이뮤글로린이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이니비터 이뮤노글로빈이라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있다는 것 자체로 자극형 안티바디의 존재를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TBII가 양성이라면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도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이 TBII로 TSI의 존재를 가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TBI가 떴다면은 그 자체로 그레이브스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TBII 외에는 그레이브 디시즈를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갑상선 초음파를 찍었는데 바스큘라리티가 증가했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TSH라고 하는 거는 갑상샘 호르몬한테는 갑상샘한테는 성장 신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스에서는 갑상샘 자체가 이렇게 큼지막해지고 거기로 이제 그 RAI 업테이크가 증가하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혈관들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찍어보면 갑상선은 원래 이제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조직인데 그 바스큘라리티가 좀 더 증가한다. 그렇지만 이 서브큐트 바이럴 사이로이티스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바스큘라리티가 떨어지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T3와 FT4의 레시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엑소프타머스 같은 옵사모페시가 있다. 프리티비알 에데마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레이브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저항 사정을 다 봤는데도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이로이드 스캔을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 올라갔으면 그레이브스, 내려갔으면 사이로이다이티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sick euthyroid syndrome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TFT를 시행을 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면은 이 sick euthyroid syndrome이 가장 많다 그래요. 다른 내과적인 이유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그랬을 때 TFT에 이상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걸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든지 등등 그런 상황에서 사이로이드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요거는 급성 질환에 의해서 뭐 TNF라든지 인터루킨이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이로이드 자체에 질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뭐 그럼 이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뭐 보충한다고 뭐 해결이 되고 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이로이드 이제 이상이 TFT에 이상은 있지만은 뭔가 그거의 개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랩이 어떻게 나오냐? 가벼운 정도라면은 T4나 TSH는 정상이고 T3는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가면은 T3, T4, TSH가 전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혹시 이게 TSH가 떨어져서 T3, T4가 떨어진 거냐? 세컨더리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냐? 하이퍼피추어트리즘이 온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리버스 T3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 RT3가 상승해 있다? 그렇다면 sick euthyroid syndrome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럴 때는 타이로이드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뭐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기저질환을 잘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TFT를 이후에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다음은 solitary thyroid nodule 봅시다. 갑상선의 덩어리가 만져졌다. 또는 우연히 시행한 갑상선 초음파에서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이럴 때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작은 TFT부터 합니다. 그래서 TFT를 해서 하이퍼사이로이드냐 아니면 유사이로이드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이퍼사이로이드다. 그래서 TSH가 떨어지고 FT4 같은 것이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요때 이 덩어리가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막 내뿜고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진짜로 그렇게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내뿜는 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을 일단 시행을 하고요. 스캔에서 그렇게 하이퍼 펑셔널 핫 노듈 그러니까 한 덩어리 있는 부분만 업테이크가 딱 높게 나온다. 그래서 한 노듈이나 아니면 톡식 멀티 노듈러 고이터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악성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파인 니들 아스피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그냥 진단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TFT를 했는데 처음에 정상이었다든지 아니면은 스캔을 했는데 뭔가 덩어리는 나왔지만 그 덩어리에서 업테이크가 높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노듈은 아니고 콜드 노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덩어리들이 말리노 네오플라즘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소노를 합니다. 소노를 해서 말그넌시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소노상에서 말그넌시의 리스크가 높다고 하는 거는 대체 어떤 얘기냐?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눈에 좀 발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갑상선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산에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 덩어리 같은 게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경계가 예쁘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울퉁불퉁불퉁해요. 이거 주변으로 인베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요런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혈관이고요. 요거가 덩어리인데 여기 위아래로가 양쪽 옆보다 깊어요. 그죠? 요거를 taller than wide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생겼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상선 이렇게 프로브를 여기서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럼 여기가 목 안쪽이고 여기가 목 바깥쪽 피부에 이제 프로브를 댄 부분이거든요. 그럼 위아래로 깊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인베이전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들. 그런 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바스큘라리티가 내부에 굉장히 증가했다든지 이제 말리그넌시 때문에 안지오제네시스가 생겨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1cm 이상으로 크기가 크면서 이런 하이리스크 소노그래피 피처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크기가 2cm 이상으로 꽤 크든지 그러면은 파인 니들 아스피레이션을 해가지고요 사이톨로지 검사를 통해서 그 이제 말그넌시를 감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다른 리스크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방사선 조사 경력이 있다든지 최근에 갑자기 커졌다든지 아니면 뭐 칼시토닌이 올랐다든지 뭐 갑상샘 암이나 아니면 메들러리 사이로이드 캔서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FNA를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NA 상에서 말리그넌트 셀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폴리큘라 셀들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수술로 그 메스를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암이 아닌 비나인 메스다. 톡식 멀티노듈러 고이터 아니면은 이제 톡식 멀티노듈러 고이터 아니면 핫 노듈이다. 그럴 때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막 분비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그넌시는 아니고 그 덩어리만 딱 제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쓰는 게 이제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딘 어뷸레이션이 되겠어요. 근데 이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딘은 정상세포로는 이때는 안 들어가고 톡식 노듈로만 들어가요. 왜냐면은 정상세포 기능이 굉장히 다운된 상태거든요. TSH가 내려가 있고 걔네들은 호르몬 생성을 안 해요. 근데 그 한 노듈에서만 호르몬 생성을 하느라고 주변에서 아이오딘을 막 집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이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딘이 들어가가지고 딱 거기만 파괴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노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그넌시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이고요. 미용적으로 문제가 될 때만 그땐 수술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약물 치료 가지고 개선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 다음은 갑상샘 암인데 갑상샘 암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랑 그 외과에 있는 갑상선암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요거 둘 다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샘 암에는 papillary thyroid cancer, follicular thyroid cancer, 그다음에 medullary thyroid canc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앞에 두 개, 갑상샘 유두암과 갑상샘 소포암은요. follicular cell,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오리진한 메스고 medullary thyroid cancer, 갑상샘 수질암은 parafollicular cell,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오리진하는 메스예요. 그래서 각각의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요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는 이제 FNA를 하면은 그거를 보고 바로 악성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보마바디, 올파네니아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돼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사이톨로지 이상에서는 이제 피처가 뭐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이톨로지를 FNA를 해가지고 사이톨로지를 보면은 그 파필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를 바로 진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큘라 칼시노마는 어떠냐면요. 이게 폴리큘라 셀인지 셀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덩어리에 대해 가지고 FNA를 해보면은 그 사이토로지 상에서 이게 비나인인지 마일런트인지 이건 안 나오고 그냥 폴리큘러 셀이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폴리큘러 아데노마냐 아니면은 폴리큘러 칼시노마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필러리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이제 수술 해가지고 토탈 사이로렉토미 하고요. 요즘에 이제 부분 수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표준 시술은 토탈 사이로렉토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이를 잘하기 때문에 요 넥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술적으로는 기본 치료 원칙이고 이 폴리큘러 칼시노마는 그 수술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아데노마인지 칼시노마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메스를 절제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유니레터럴 사이로이덱토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즌을 보죠. 프로즌을 보고 그게 암인지 비나인 레전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말리넌트나 그때는 나머지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림프노드 다이섹션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폴리큘라나 아니면 파필러리 칼시노마는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도 하고 그 다음에 넥 림프노드 다이섹션도 깔끔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사실 수술도 잘 나오는데 그 수술 다음에 뭘 하는지가 잘 나와요. 일단은 레버티록신을 과량 투여를 해가지고 사람 몸을 약간 하이퍼사이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서 이 그 TSH가 안 나오도록 만듭니다. 왜냐면은 이 TSH가 정상 갑상선 세포들도 물론 건드려요. 물론 키워요. 근데 이제 갑상샘 암 세포들도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하이퍼사이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서 TSH 분비를 최대한 억제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약을 끊어요. 레버티록신을. 그럼 몸이 다시 하이포사이로이드 상태가 되죠. 그래서 TSH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세포든 갑상선만 세포든 TSH 때문에 주변의 아이오딘을 막 흡수를 해가지고 갑상샘 호르몬을 막 만들려고 할 텐데요. 그때 저요오드 시기를 해가지고 주변의 그러니까 아이오딘을 완전히 고갈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만 딱 주면은 이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라디오 액티브 아이오딘을 막 집어먹겠죠. 그럼 이 방사성 아이오딘이 내뿜는 방사선 때문에 남은 정상 조직도 다 파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남은 갑상샘 암 세포들도 다 파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폴리큘러 셀에서 유래한 파필러리 칼시노마 아니면은 폴리큘러 칼시노마 요거 두 가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파라폴리큘러 셀에서 나온 메듈러리 칼시노마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문제가 갑상샘 수질암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임종평이나 국시 보고 나면은요. 꼭 수질암인 거 몰랐다. 이런 사람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꼭 문제 잘 살펴보시고요. 이 갑상샘 수질암은 스포라딕으로 아무런 연고 없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가족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20%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거는 다발 내분비 종양, MEN2A, MEN2B 이런 상태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Familial Medullary Thyroid Cancer 이런 식으로 가족성 갑상샘 수질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milial MTC가 관련되어 있는 게 이 Red Oncogene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샘 수질암의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이 Red Oncogene의 뮤테이션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온코진에 문제가 있다면은 미리 프로필락틱 사이로덱토미를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 메듈러리 사이로 캔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생존율이 썩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치료는 당연히 역시 토탈 사이로덱토미고요. 근데 이 갑상샘 암은 치료를 한 다음에 팔로우를 어떻게 하는지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에서 오리진한 캔서들, 그러니까 파필러리, 폴리큘라 얘네 둘은요. 이 사이로글로불린과 안티 TG 안티바디를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이로글로불린이 갑자기 확 오른다. 그러면은 암이 재발됐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때 꼭 같이 찍어야 되는 게 anti-TG 안티바디입니다. 왜냐면은 이 안티바디가 있으면요. 이 안티바디가 일종의 뭐 중화항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TG가 올라도 안티바디 때문에 그거를 TG가 오른 거를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같이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봐야 되고, 메듈러리 사이로이드 캔서라면은 이런 사이로이드 호르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지가 만드는 단백질 칼시토닌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이 factitious thyrotoxicosis 봅시다. 이건 뭐냐면 갑상샘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증가시켜가지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 빼려고 이 약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가지고 살 빼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게 weight loss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이게 나와 있나 봐요. 일반 약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 약을 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thyrotoxicosis의 여러 증상들, anxiety, irritability, weight loss, lead lag palpitation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레이브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프리오비탈 에데마가 생긴다든지, 프리티비어 믹스 에데마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나타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넥 익삼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갑상선이 붓는다든지, 크기가 커진다든지, 딱딱하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레이브즈나 사이로다이티스를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TFT에서는 당연히 T4가 높고 TSH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드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radioactive iodine ablation이 radioactive iodine uptake가 떨어지겠죠. 외부에서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TFT만 보면은 이게 TFT랑 radioactive RAIU만 보면은 이게 이제 사이로다이티스랑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안티바디나 TG가 다 정상입니다. 이 TG가 정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이로다이티스에서는 TG 올라가거든요. 왜냐면은 사이로이드 구조가 막 파괴돼가지고 그 안에 있던 게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TG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factitious thyrotoxicosis는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약을 먹은 거니까 그래서 뭐 갑상선 세포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TG가 낮겠죠. 이런 랩을 보이면은 factitious thyrotoxicosis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국시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USML에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친 갑상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갑상샘은 질환 종도 참 다양하고 해서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나름 이걸 체계를 잡고 접근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거에 집중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부심질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